헤어질 결심을 누가 했을까요? 헤어질 결심은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했습니다. 북한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 쌍꺽쇠를 사용해서 대한민국이다 라는 표현을 시작했습니다. 약간 그런 거죠. 니네가 말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는 명백한 교전국 관계다. 저는 이거를 수세에 따른 공격적 행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김정은의 MBTI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최고의 2위가 나오지 않을까. 그만큼 자기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가야 돼요. 북한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한미일이 뭉치기 때문에 북중러가 뭉쳐지고 그것이 하나의 진영이 돼서 신냉전이 된다. 북중러가 뭉쳐야 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뭉쳐져야 자신들이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죠.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서 한 100만 배쯤 중요해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면서 이 공화국에는 두 가지 역사적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사명은 조국 통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부터 여태까지 계속해서 조국 통일에 대해서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분단 문제 해결만 되면 우리 이런 고통을 안 받는다. 고난행군 끝난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헌법, 북한의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그 위에 수령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거에 늘 통일이 가장 중요한 국시, 국가의 최고의 목표.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우리보다 한 100만 배쯤 훨씬 더 통일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 통일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김정은이 도대체 이 통일을 대체할 무슨 비전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시작된 지 지금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걸 대체할 비전이 없어요. 북한은 이렇게 중요한 노선 전환이 이루어지면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서 정론 같은 게 나옵니다. 굉장히 긴 정론이 나와서 자신들이 이걸 왜 바꿨고 이거 어떤 명분이고를 충분히 그 안에서 설명을 하고, 특히 뭐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전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교재가 안 나와요. 대체할 비전이 안 나와요. 지금까지도. 이게 왜 우리가 통일을 포기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여기서 통일을 빼버리면 체제 경쟁은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스스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이제는 소위를 빼고 대한민국보다 낫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어쨌든 우리보다 나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북한이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제 분야에서 뭔가 성과를 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전국을 선포했다라는 의미는 전쟁 준비를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에 사용될 비용과 돈을 훨씬 더 군사에 넣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것은 김정일 시기에 끊임없이 통치 담론으로 했던 군사를 제일 앞서는 선군이 돼버려요. 과연 김정은이 이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MZ세대, 장마당 세대, 바깥 세상과 비교하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과 자신들의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들, 과연 그 세대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북중러, 여러분, 북중러가 정말 뭉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 북한 외교론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랑 앞에 첫 주에 한 두세 페이지만 읽으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한국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북중러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권위주의 체제, 정치 체제라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과 적대한다는 거죠. 그 외에는 서로 가치, 어떤 방향, 목표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북중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편의에 의한 결합입니다. 단기 이해가 마저 들었다라는 거죠. 약간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안 일어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 하면은 과연 푸틴이 평양에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사실상 북한이 준 동맹을 맺었을까요? 안 했습니다. 현재 북중 관계는 이제는 더 이상 좀 숨기고 하려고 하는 게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많이 보여요. 올해가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국교를 수립한 75주년입니다. 푸틴은 갔죠? 시진핑, 김정은 회담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아무 얘기도 없어요. 언제든지 또 북한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꾸고 나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한국의 대응.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여기 여러분 젊은 세대들 계시잖아요.
서울대 평화통계연구소에서 나온 거 보면 2018년만 하더라도 20대의 통일을 지지한다, 통일을 선호한다라는 게 48%가 나왔어요. 근데 2022년에 27.4%, 사실상 반 토막 났습니다. 그냥 북한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괴롭히고 이상한 우물풍선이나 보내는 이상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여기서 통일, 이 민족을 빼버리고 통일에 대해서 우리도 북한같이 저 그냥 남이야, 우리 하나의 민족도 아니야, 저는 그냥 통일 대상이 아니야 해버리면 우리 통일은 물을 건너갑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 분명히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민족과 통일을 다 빼버린다면 우리는 갑자기 오는 통일을 전혀 준비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탈북자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탈북자? 우리 헌법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48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구성되면서 헌법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집어넣었어요. 이러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 많이 와 있는 탈북자들에게 중국 정부한테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헌법의 기반으로. 근데 만약 우리도 두 국가론을 포기해버린다, 더 이상 말을 못하죠. 중국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서 얘기하면 중국, 북한 사람들인데 니네가 웬 상관이야? 국제사회에서도 탈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못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비록 헤어질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헤어질 결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통일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 김정은이 얘기한 것은 반통일적, 반평화적, 반민족적,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신 박원곤 교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 여기 앞에 계시는 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과학을 배우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희 사회에서 가장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다가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청년층에서 수치적으로도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서 한민족이라는 개념을 고집하면서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교수님께 한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되게 좋고 또 날카롭고 제가 그간 매우 고민을 해왔던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세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북한은 야 어저께 북한이 북한이 미사일 쐈어, 북한이 핵실험했어. 그러면 학생들의 반응이 말은 못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약간 그런 표현.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했더니 지금 대학교 1, 2학년에 있는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을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북한이 핵을 보유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국을 위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개념이 굉장히 약해졌고 북한은 그냥 타자죠. 타 국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물풍선이라 보내는 그런 어떤 것들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사를 못 가지 않습니까? 그 지난 70여 년간의 분단이지만 함께 있었던 시기가 훨씬 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개념화해서 한반도의 특수성과 보편성이란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의 문화를 끌어갑니다. 세계 중추 국가 중에 하나가 됐죠. 그랬더니 우리 다니엘 씨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유창한 한국말로 하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한반도의 특수성이라고 얘기하는 민족이 지난 수천 년간 같은 곳에 살면서 역사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한 것은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사 가지 않는 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병합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민족과 통일을 빼버릴 수는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럼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준비의 첫 단계는 북한을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기서 한마디만 붙이자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북한 알아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서로에 대한 선입견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몰라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독 서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냉전기에도 그렇게 많이 교류를 했고, 동독에서 서독의 방송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통일이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남북은 그게 훨씬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서로 차별화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소통의 광장, 소중한 통일의 광장.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